김용민 브리핑. (2016년 8월 29일) 월요일에 인사드리는 김용민입니다. 8.27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 지도부를 출범시킨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신임 대표는 그런데 시작부터 심각한 프레임 농간을 당하고 있습니다. 프레임 농간. 네. 프레임 농간이란 추미애는 문재인 세력의 지지를 받아 당선됐고 이로써 친문 세력이 제1야당 패권을 장악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면이 아주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대표 추미애가 문재인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당원들의 투표로 결정됐다는 점을 애써 간과하는 것은 매우 악의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썩어빠진 언론들은 추미애 대표에다가 친문 색깔을 더 씌우고는 나아가 친박과 친문은 같다, 이런 식으로 오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도하고 있는지 이것을 간파할 수 있는 좋은 척도가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의 당선 소식을 전한 8월 10일자 제목입니다. 우선 오늘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선출 소식과 8월 10일자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선출 소식을 엮어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일보 8월 10일 지역주의 깬 거위의 꿈. 네, 이따만 해도 이정현 띄우기에 급급했습니다. 자, 국민일보 오늘자 제목은 친문 대 친박 제3지대에서 들썩, 이겁니다. 즉 친문도 친박도 싫은 중립적인 정치인들이 제3지대에서 새로운 정치 세력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새누리는 친박, 더민주는 친문이라는 프레임 설정입니다. 동아일보 8월 10일자 보수 여당의 호남 대표 깃발 꽂다, 이겁니다. 오늘자는 친박당에 이어 친문당도 정계 개편 꿈틀. 국민일보와 마찬가지로 새누리는 친박, 더민주는 친문당이라고 강조합니다. 서울신문은 8월 10일자 제목이 보수정당 키 잡은 호남 대표인데요. 오늘자는요, 더민주, 친문재인으로 단일 대오 형성. 문재인에게는 양날의 칼. 매우 야비합니다. 세계일보 8월 10일자 새누리 대표 이정현 첫 호남 출신, 이런 제목인데요. 오늘자는 부활한 친문재인 좌클릭 선언, 이겁니다. 네, 추미애 대표는 정권과 결탁한 나쁜 프레임에 맞서 싸워 이겨야 하는 사명과 역할도 요구받고 있습니다. 수구 언론의 일면 제목 농간, 월요일 아침부터 추미애 호에 순탄치 못할 앞날을 우려하게 만듭니다. 네, 김용민 브리핑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아름다운 재단에서 60일의 건강보험증이라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당장 월세나 생계비가 급해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생계형 체납자를 돕고 있는데요. 보험금을 내지 않으면 혜택을 끊겠다는 건강보험공단의 비정한 추징. 가난을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당장 아픈 사람들에게는 치료가 먼저입니다. 가난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함께 해주실 분들은 검색창에 아름다운 재단, 아름다운 재단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생활고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병원은 사치입니다. 그러나 우린 이미 알고 있습니다. 넘어진 사람은 일으키고 아픈 사람은 치료해줘야 한다는 것을. 당신의 기부가 누군가에겐 건강할 권리를 찾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건강할 권리를 찾기 위한 60일의 건강보험증 캠페인. 검색창에 아름다운 재단을 검색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조광래 중고차 오늘의 한마디. 여행이란 어디를 가던 희망을 갖고 돌아와야 할 곳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조광래 대표는 9월 2일부터 5일까지 오사카 출장을 다녀오겠습니다. 1800-9538 조광래 중고차의 대표 번호는 1800-9538
고맙습니다.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이제부터는 관록의 뉴스 해설가 김용민이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훑어드립니다. 먼저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처가가 남의 이름으로 화성 골프장을 보유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두 차례에 걸친 자료 제출 요구에 모두 응하지 않자 화성시는 우병우 처가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습니다. 뉴스커뮤니케이션스 박수환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로비 과정에서 친분이 두터운 조선일보 송희영 논설 주간도 활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송희영 주간의 형인 송모 씨는 대우조선 해양의 사회이사뿐 아니라 관계사라 할 수 있는 KDB 생명의 사회이사도 맡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 결과를 본 김종인 전 대표는 결과가 많이 왜곡됐다. 앞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경선판에 누가 들어오겠나.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당원들의 판단마저 무력화시키겠다. 이런 망발,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 뒤 박근혜 정부가 관피아 척결을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우회라고 조달청 퇴직 공무원들이 조달청으로부터 경쟁 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위탁받아 수백억대 규모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이인원 롯데 부회장 유서에는 2015년 초까지 모든 결정은 총괄 회장이 했다.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롯데 비자금 사건의 책임을 신격호 롯데 총괄 회장이 져야 한다. 이런 의미로 해석됩니다. 한겨레부터 보겠습니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처가가 남의 이름으로 화성 골프장을 보유했다는 의혹 소개해드렸지요. 자, 그래서 경기도 화성시는 화성 골프장 관리회사인 삼남개발과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의심받는 이모 씨에게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삼남개발은 우병우 처가가 최대 주주로 있고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의심받는 이 씨는 우병우 수석의 장인인 고 이상달 회장의 측근입니다. 두 차례에 걸친 자료 제출 요구가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응하지 않았습니다. 화성시는 그래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자, 화성시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전에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미 우병우 처가를 고발했고요. 검찰 특별조사팀은 조사를 마쳤다고 합니다. 대통령 친인척을 관리하는 민정수석이 정작 자신의 처가 의혹은 방치하고 있는 셈입니다. 한겨레 기사 또 보겠습니다. 뉴스 커뮤니케이션스 박수환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남상태 대우조선 사장의 연임을 위해서 대우조선의 대주주인 산업은행장에게 로비를 한 혐의입니다. 로비 과정에서 친분이 두터운 조선일보 송희영 논설 주간을 활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송희영 주간. 이 이름이 한겨레에 실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미디어 오늘이 깠습니다. 깠는데 뭐 송모 씨라고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한편 송희영 주간의 형이 교수인데요. 송모 씨 또한 대우조선 해양과의 유착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송 씨는 대우조선 해양의 사회이사뿐 아니라 산업은행의 자회사인 KDB 생명의 사회이사도 맡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산업은행의 자회사에 연이어 선임된 것, 이건 이례적입니다. 게다가 송 씨의 전공이요, 행정학입니다. 조선이나 보험 분야와는 연관성이 없습니다. 송모 씨가 처음 대우조선 사회이사가 됐을 때는 민유성 씨가 산업은행장이었고, KDB 보험의 사회이사가 될 때 산업은행장은 MB 최측근 강만수 전 장관이었습니다. 이어서 경향신문 사설입니다. 조선일보 고위 간부가 뉴스 커뮤니케이션스 박수환 대표와 유착했다는 의혹, 이 의혹과 관련한 사설입니다. 이미 강성 친박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박수환 대표와 조선일보 간부가 대우조선 해양의 전세기를 타고 호화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앞서 청와대는 조선일보를 겨냥해서 부패 세력이라는 날선 표현을 사용하면서 공세를 취했었습니다. 대우조선 비리와 관련해서 언론사 역시 검찰 수사의 성역이 될 수 없음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언론사 간부의 비리 의혹이 우병우 문제를 덮는 가림막이 돼서도 정권의 실정으로부터 눈을 돌리게 하는 미끼로 사용돼서도 안 된다. 언론사의 약점을 잡아 정권 비판을 약화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박근혜 정권은 언론 길들이기를 그만두고 우병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순리다. 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이 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의 결과로 추미애 지도부가 탄생했습니다. 1등 공신은 투표권을 가진 온라인 권리당원 3만 5천여 명이었는데요. 온라인 입당 시스템은 지난해 말 분당 사태 당시 도입이 됐었죠. 안철수 전 대표의 목리, 당 갈라치기, 여기에 분개한 것으로 보아서 아무래도 문재인 전 대표에게 좀 더 가까운 당원들이 아닐까라는 판단이 섭니다. 온라인 권리당원 표심이 친문 후보들에게 집중된 것도 그런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추미애, 양향자, 김병관 당선자의 권리당원 득표율이 60%대를 기록했습니다. 권리당원 투표율은 30% 이하지만 온라인 권리당원 투표율은 50%대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전당대회 결과에 대한 김종인 전 대표의 입장, 경향신문이 전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유감입니다. 김종인 전 대표는 결과가 많이 왜곡됐다. 앞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경선판에 누가 들어오려 하겠는가.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뭘 어떻게 해서 당원들의 판단을 뜯어고치겠다는 겁니까? 이 양반, 정당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새누리당 김종석 의원이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심각합니다. 채권 금융기관 임직원과 담당 공무원이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업무 처리 결과에 대해서 징계 또는 문책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부실기업 대우조선 해양에 4조 원의 혈세 지원을 결정한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 홍기택 당시 산업은행장에게 면책권을 주겠다는 겁니다. 청와대 서별관 회의 청문회 때 증인으로 안 부르는 것은 물론이고 향후에 있을지 모를 법적 책임, 이것도 면하게 해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겨레 보도로 이어가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뒤에 박근혜 정부가 관피아 척결을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피아 척결이 퇴직 공무원들에 의해 무력화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조우회라고 있습니다. 조우회. 아마 조선일보 퇴직 사원들의 모임도 조우회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간 여기서 조우회는 조달청 퇴직 공무원들이 1983년에 설립한 친목단체입니다. 조우회는 조달청으로부터 경쟁 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위탁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백억 규모의 조달청 사업을 독점해 왔다고 하는데요. 특혜 시비와 함께 감독관청인 조달청과 조우회의 유착 의혹이 제기됩니다. 올해 들어서 국무총리실도 유착 가능성을 제기했는데요. 이에 조달청은
자체 특별감사를 통해서 조우회에다가 3차례의 정관 개정을 제안했습니다. 장기적으로 계약을 경쟁 입찰로 바꾸고 수수료도 낮춰서 특혜 시비를 없애자는 겁니다. 하지만 조우회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우회 관계자들은 조우회에게 있어서 사업은 조달청 퇴직 간부들의 꿀단지다. 조달청 공무원들도 반대할걸? 그들 역시 앞으로 퇴직 뒤에 먹고 살아야 할 수단이니까. 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뉴스 상당히 주목됩니다. 중앙일보에 실린 단독 기사인데요. 검찰이 롯데건설 본사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로 비자금 연관 자료를 분석하고 있죠. 롯데건설이 2002년 이후에 조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비자금 560억이라고 합니다. 검찰은 비자금이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등 총수 일가 쪽으로 흘러갔거나 다른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지원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자살한 고 이인원 부회장의 유서에는 2015년 초까지 모든 결정을 총괄회장이 했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롯데 비자금 사건의 책임을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이 져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15년 만에 콜레라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역학조사를 개시했는데 일주일째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2명의 콜레라 환자와 접촉한 주변 사람, 음식, 바닷물, 식수, 예상되는 감염원을 검사했지만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는 겁니다. 집단 감염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역학조사에 빈틈이 보입니다. 바닷물 표본 채취 지점은 10곳에 불과해서 광범위한 바닷물 조사 방침이 무색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가장 유력한 가설이라 할 수 있는 바닷물 또는 해산물 오염의 물증도 찾지 못하면서 감염 경로 파악은 오리무중에 빠지고 있습니다. 이런 실력의 박근혜 정부입니다. 한겨레 사설 죽어가는 4대강 언제까지 손 놓고 있을 텐가 소개합니다. 4대강 사업 완공이 5년째다. 녹조뿐 아니라 물고기 떼죽음과 큰빛 이끼벌레, 붉은 깔따구 유충과 실지렁이 번창, 기생충 감염 사태. 누가 보아도 강은 죽어가고 있다. 특히 낙동강이 심각하다. 낙동강의 주요 상수원들이 위험하다. 상수원의 정수 처리 과정을 강화하면은 발암물질이 생기는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이상 사태를 보면서도 정부 당국은 태평하기만 하다. 뒤늦게나마 수자원공사가 낙동강에 건설된 4대강보 8개 문을 모두 열어서 물을 방류하기로 한 것은 다행이다. 4대강보가 녹조 현상의 원인이란 것을 인정한 것이다.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와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이 4대강 청문회 또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죠. MB는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다음 킹메이커를 하겠다. 이런 지랄을 하고 있으니 말이죠. 주진우 시사인 기자는 내가 반드시 이명박을 구속시키겠다. 이러면서 전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미국 장사랑! 구렁이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미궁 장사랑.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핸드폰 기종 최다 케이스 보유하고 있는 사이트는 친구 사진, 애인 사진까지 나만의 DIY 제작 케이스는 바니몽. 디자인 예스, 총알 배송 예스. 070-5029-0330에서 2번까지 포털 사이트에서 바니몽을 검색해주세요.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6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정이나 사무실 차량 안에 계시는 애청자 여러분께서는 팟캐스트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해 주시고 답안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한 번씩만 들려드리니 잘 듣고 지시에 따라 물음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카카, 큰일 났습니다. 뭐가 큰일이에요? 당신 지지율이 올랐어요? 그러면은 참 좋겠습니다마는 그건 아니고요. 제1야당 지도부가 선명 강경 노선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들이 다 도배하는 대로 제1야당이 문재인 거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더민주 없이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우리가 국민의당과 손잡고 뭘 해도 180석이 안 돼서 할 게 없습니다. 별 걱정을 다 해. 그냥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고쳐가지고 우리 멋대로 법을 만들면 그만이지. 카카, 자꾸 국회의 권능을 무시하고 국정을 청와대 뜻대로 이끌어가시면 카카가 자주 쓰시는 말 삼권 분립은 뭐가 되는 거며 나아가 공화국의 씹새끼. 공화국? 공주국으로 바뀐 거 몰라? 카카, 삼권 분립은 어떤 세 가지가 분립돼서 삼권 분립인지 아십니까? 알지. 1번 로또 복권, 토토 복권, 연금 복권. 2번 친권, 양육권, 면접, 교섭권. 3번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4번 5,000원권, 만원권, 5만원권. 5번 취권, 태극권, 회수권. 뉴스 듣기 능력 평가를 마칩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팟빵 게시판에 정답과 이메일 주소, 사연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She never ever quits. 中国不能缺席。 Der Holocaust für Deutschland. Ma senti, con dolore umano non si può essere neutrali. 국제 뉴스의 맥. 오늘도 완벽이란 놈의 발목 잡혀 한 걸음도 못 나갈 때의 김글리 작가와 함께 국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김글리 작가님. 네, 여행하듯 세계 곳곳의 글로벌 소식을 읽어드리는 글로벌 리더 김글리입니다. 새 주간을 맞아서 인트로가 바뀌었군요. 자, 첫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이탈리아 지진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현재 291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어제 첫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4살 동생을 끼워나 살린 9살 언니, 그리고 여행 왔다가 참사를 입은 부부 등 안타까운 사연들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900여 차례 여진이 발생해 구조가 쉽지 않은 데다가 생존 가능성이 높은 골든타임이 지난 상태라 실종자들의 생존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생존 가능성이 몇 시간까지 가늠됩니까? 네, 72시간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이번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곳이 아마트리체라는 곳인데 저도 이름을 들어본 것 같습니다. 여름 휴양지로 유명한 곳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많은 관광객들이 갔었겠죠? 네, 아마트리체는 토마토와 매운 고추 소스로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파스타 아마트리치아나의 탄생지인데요. 이 때문에 매년 8월이면 음식 축제를 비롯한 각종 축제가 열려 많은 관광객들이 몰립니다. 예. 특히 이번 주말엔 파스타 축제가 예정돼 있던 터라 이곳을 찾은 여름 관광객의 피해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실종자가 많아서 정확한 피해를 예측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파스타 축제. 우리가 아는 그 파스타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요. 자, 이번 지진이 이 자연재해만이 아니다. 이거 사고의 규모가 어마어마해진 것은 이건 결국 인재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죠?
네, 이번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이 아마트리체인데요. 진앙지에서 20km 떨어졌는데 2,500명의 주민 가운데 사망자가 200명이 넘을 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예. 하지만 비슷한 거리에 있는 노르차는 4,900명 주민 가운데 부상자가 아직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두 도시의 명함은 건물에 내진 설계 여부가 갈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결국 이제 피해를 아주 최소화한 그런 지역이 있었던 만큼 상대적으로 큰 피해를 입은 곳에 내진 설계가 부진했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노르차는 지난 2번의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뒤 도시를 재건하면서 주요 건물에 내진 설계를 적용했습니다. 예. 하지만 아마트리체는 역사가 오래된 건물이 많아 대부분 건물에 내진 설계가 적용돼 있지 않은데요. 이탈리아 정부가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내진 설계를 의무화하지 않은 겁니다. 이 때문에 피해가 커졌는데 문제는 내진 설계가 보강된 건물마저도 맥없이 무너졌다는 점입니다. 예. 따라서 이탈리아 검찰은 최근 지진 피해가 부실 시공 때문에 더 커졌을 정황이 있다며 책임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결국 내진 설계 미비와 부실 시공이 이번 지진의 피해를 키웠다는 분석입니다. 예. 네. 그렇군요. 이탈리아가 아무래도 과거에 그 주택 경태라든지 어떤 지역의 외형들 이걸 지키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게을리했었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진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 아이고, 지금 다른 지역도 뭐 이름난 곳 같은 경우, 뭐 나폴리 이런 데는 제대로 내진 설계가 되어 있는지 또 궁금해지기도 하고 말이죠. 빠른 수습과 함께 또 확실한 내진 설계로 이번 위기를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탈리아가 사실은 유럽에서 가장 지진이 잦은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 말이죠. 어떻습니까? 우리 김근리 작가님은 앞으로 이탈리아 여행 갈 생각이 있어요? 저도 사실 이탈리아를 굉장히 가고 싶었는데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들이 앞으로 향후 비슷한 규모의 지진이 이 지역에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고요. 예. 또 내진 설계 기준을 따른 건축물이 전체의 30%에 불과해서 대부분이 지진에 무방비 노출돼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하고 많이 사정이 비슷하네요. 예. 네, 비슷합니다. 그런데 정부의 재정 상황과 느린 행정 시행 탓에 이게 얼마나 바뀔지가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 하여간 이탈리아 여행할 때 참고를 해야 되겠네요. 네, 여행자분들께서 각자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 가면 평화의 소녀상이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고 역사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2011년에 세워진 건데요. 일본 정부가 이를 두고 오래전부터 철거 이전을 강하게 요구해왔습니다. 그랬죠. 최근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합의금 10억엔을 공식화하면서 철거 압박이 높아졌는데요.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이전을 협의할 방침을 내보여서 각계각층에서 강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헌데 이런 상황에서 오랜 소송과 갖은 압력에 맞서며 소녀상을 지켜낸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요. 소녀상의 원조는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가 아닌 곳에서 소녀상을 지켜냈다. 어디입니까? 네, 바로 미국의 글렌데일 시입니다. 글렌데일 시에는 2013년 소녀상이 세워졌는데요. 이를 두고 일본 우익단체들이 소녀상 철거를 위해서 시 관계자들에게 집요한 협박과 회유를 해오다가 결국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1심에 이어 항소심까지 3년에 걸친 소송이 진행됐는데 시 당국은 한국의 도움 없이 끝까지 버텨 결국 이달 초 승소를 이끌어냈다고 합니다. 폴리 디바인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사의 잔혹한 일을 바로 알고 배워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요. 글렌데일시 여기가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군에 있는 그런 도시라고 하는군요. 상당히 주목됩니다. 예. 자, 10억엔을 주었다고 소녀상 철거하라. 지금 일본 아베 정부가 한국 정부에다가 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번 글렌데일 시의 승소, 소녀상 건립을 준비하고 있는 다른 도시들에도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한국과 일본 정부의 합의 이후 오히려 세계 각국에서
소녀상을 설치하고 싶다는 뜻이 번지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글렌데일 씨는 아주 좋은 선례가 된 셈입니다. 호주 시드니에서도 이번 달 소녀상이 세워졌습니다. 남반구에선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호주의 의원들이 축하 인사를 건넨 가운데 한국 정부에선 어떤 형식적인 축하 메시지도 보내지 않았다고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이 축하 메시지가 없었다고요? 네네. 한편 미국 워싱턴에서도 소녀상 제작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 소녀상을 만든 부부 작가인 김석영, 김은서 씨는 역사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소녀상을 계속 제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예. 소녀상을 부정하는 일본 측의 태도가 소녀상을 더 많이 설치하도록 자극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글렌데일시 시장의 태도 그리고 또 시민들의 또 뒷받침 이걸 보면서 참 우리나라와 많이 대조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자 소녀상 이 뭐 여러 의미가 담겨 있죠 여기에? 네 맞습니다. 소녀상을 자세히 뜯어보시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하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거치게 잘린 머리카락은 부모와 고향으로부터 강제로 단절되었다는 의미고요. 꼭 쥔 손은 무례한 일본 정부의 작태에 대한 분노를 나타냅니다. 꼭 쥔 손? 그리고 왼쪽 어깨에 앉은 새는 세상을 뜬 할머니들과 현재 우리를 이어주는 매개체입니다. 예. 자세히 보시면 발 뒤꿈치가 들려 있는데요. 그건 고향에 돌아와서도 차별과 편견에 시달리며 편하게 정착하지 못한 할머니들의 어려움이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작은 소녀상 안에는 단순히 반일의 상징만이 아니라 사회의 문제와 평화를 염원하는 의미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예,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데 듣는 입장에서 참 마음이 짠해집니다. 예. 자, 그런데 일본 아베 정부는 소녀상이 일본을 해치는 것이다. 일본의 국격을 떨어뜨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이전 철거를 요구하고 있고요. 네, 사실 위안부 문제는 외교 문제만이 아니라 인권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인식이 한국과 일본 정부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이 경술국치 106주년을 맞은 날인데요. 1910년 8월 29일 대한제국이 일제에 의해 나라 주권을 뺏겼습니다. 위안부 문제는 주권을 잃었기 때문에 겪은 수많은 아픔 중 하나입니다. 독일 베를린에 가면요. 홀로코스트 기념비가 중앙역뿐 아니라 중요한 장소 곳곳에 있습니다. 역사를 기억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세워두는 겁니다. 바꾸기 위해선 먼저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쟁 범죄를 은폐하고 제대로 된 사죄나 반성 없이 돈으로 해결하려는 일본 정부, 그리고 역사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 없이 해결책도 없이 굴욕적인 태도로 보이는 우리 정부를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 아베 정권과 박근혜 정부는 기억을 해둬야겠습니다. 예. 자, 계속해서 일본 소식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본이 자위대 시범훈련을 했다고 하지요. 군대가 없는 나라가 시범훈련을 벌인다. 예. 역시 그 군대를 갖기 위한 몸부림으로 해석되는데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어제 일본 자위대가 후지산 자락에서 연중 최대 규모의 화력 공개 훈련을 열었습니다. 2시간 동안 사용된 탄약만 3억 9천만 원, 우리 돈으로 약 43억에 달하고요. 총 2,400명의 자위대원이 참가했습니다. 예. 이처럼 훈련을 일반에 공개하는 건 육상 자위대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신뢰를 쌓는다는 취지로 지난 1961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는 행사입니다. 이를 관람하기 위해 시민 2만 7천 명이 몰렸는데요. 예. 관련 용품도 판매하고 음식도 팔아서 마치 축제 분위기로 진행되었습니다. 올해도 자위대는 섬 방어와 탈환을 훈련 테마로 잡았습니다. 연례적인 연습이지만 얼마 전 북한이 동해로 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 일본 근해에 떨어진 만큼 연습은 보여주기 행사가 아닌 실전 같은 훈련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예. 이 육상에서 훈련을 했다는 점이 상당히 주목되고 우려가 됩니다. 섬을 탈환하는 훈련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말이 좋아 탈환이지 이거 침범을 획책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면은 독도가 염려되기도 하고요. 우리 일본의 이런 자위대의 공격 능력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의 해상 방위력은 얼마나 되는지 이것도 상당히 또 궁금해지네요. 자, 그런데 자위대가 최근에 안보법 시행에 따라서 새로운 임무를 갖게 됐다. 이런 얘기도 있네요.
네, 일본은 2차 대전 전범국으로 사실상 군대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대신 자국 방어에 필요한 최소한의 병력을 보유하도록 한 게 바로 자위대인데요. 예. 그런데 아베 총리가 지난 9월 안보법을 제정해서 자위대에 집단 자위권 행사 권리를 부여했습니다. 자위대가 새로운 임무를 가지게 됐다는 건 집단 자위권을 공식적으로 행사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집단 자위권은 그 대상을 일본과 다른 나라를 포함한 집단으로 넓힌 건데요. 즉 일본의 동맹국이 공격을 받으면 일본이 당한 것과 똑같이 간주해서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외로 군사활동을 펼치는 게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일본은 앞으로 미군과의 합동훈련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 미국 그러다가 일본한테 뒤통수 맞을 수도 있을 텐데 하는 그런 염려가 드는데 말이죠. 자, 아무래도 다른 나라들은 경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겠죠? 네, 지난해 9월 안보법이 제정되고 올해 3월 이 법이 공식 발효될 때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과 2차 대전 피해국들의 반발이 심했습니다. 그 자위대에 대한 우리 정부의 태도, 사실은 몇 년 전만 해도 군국주의로 복귀하려는 거 아니냐라면서 상당한 경계의 입장이었는데 작년 말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합의를 한 이후에는 그다지 일본에 대해서 비판할 말을 하지 않고 있는 또 우리 정부란 말이죠. 그래서 자위대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과 인식, 뭔가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정부는 필요하면 한반도 자위대 진출을 용인할 수 있다고 해서 큰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 7월엔 서울 시내에서 일본군 자위대 창설 기념 행사가 열렸는데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송영선 전 의원이 가주는 게 예의라고 말해 큰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예. 이런 일련의 사건들과 박근혜 대통령의 위안부 합의 문제가 같은 흐름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완벽이란 놈의 발목 잡혀 한 걸음도 못 나갈 때에 김글리 작가와 함께 국제뉴스의 맥 짚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아우 덥다 더워. 이제 우리 몸 생각해서 이 보양식이라도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자, 일단 이거 한 잔 해. 그래. 자. 우와! 이거 새싹 땅콩차 아니야? 어떠냐? 와, 이거 시원하게 먹으니까 더 좋다. 이거 뜨거운 물에 우려서 식힌 거 아니야? 아니야, 그냥 시원한 물에도 잘 우러나와. 오, 굿이야, 굿. 역시 새싹 땅콩차는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야. 070-8635-1288 전창걸.com. 세계 최초의 미용 베개 바쉬필로우 아시나요? 성형 또는 피부과 시술한 연약한 얼굴을 지켜주는 베개. 피부가 눌리고 얼굴이 처지며 주름이 생기는 것을 막는, 그래서 노화 방지까지 돕는 건강한 베개입니다. 어깨와 목 결림을 방지하는 이중 높이 구조. 이제부터 전혀 다른 잠자리를 만나보세요. 검색창에 미용 베개 바쉬필로우를 찾아주세요. 남성용 바쉬필로우도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탐라오렌지. 제주도 총각 3인방. 제주 농사꾼의 혼을 담은 인류 딱 하나의 감귤. 탐라오렌지에서 여름철 감귤을 소개합니다. 황금향. 여름에 감귤이 이렇게 맛있을 수 있네. 무더위를 한 방에 날려버릴 탐라오렌지의 황금향. 지금 인터넷에서 탐라오렌지를 검색하세요. 직접 드셔도 좋고 선물용으로도 최고입니다.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010-2827-3917 010-2827-3917 추석 선물로 끝내주는 황금향. 황금향도 주문받고 있다고 봐요. 하루 두 차례 대한민국과 지구촌의 오늘을 정직하게 비춰드립니다. 권력이 진실을 압도하는 세상. 김용민 브리핑은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하는 경제의 속살.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금요일에 비극적인 네.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롯데의 2인자로 꼽히는 이인원 부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네. 유서를 보니까 이 신동빈 회장은 훌륭한 사람이다. 롯데에는 비자금이 없다. 이런 내용이었단 말이죠. 네. 제가 말씀은 드리기도 했는데 이거 왜 아무 문제가 없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나. 따라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에 롯데에 비자금 없다. 신동빈 회장 훌륭하다. 이 말이 반어법으로 들린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완배 기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저도 이제 마지막에는 그런 비슷한 결론을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일단 그걸 떠나서 금요일에 저는 이 소식을 듣고 참 여러 가지로 착잡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재벌이라는 게 뭐기에 한국 재벌들은 이렇게 군주와 충신 이런 봉건 구조를 버리지 못할까. 예. 물론 이제 제가 돌아가신 분의 명복을 진심으로 빌면서도요. 도대체 어떤 구조가 있어서 이렇게 한 개인이 소중한 목숨까지 버리면서 주군을 지키려 했을까. 저는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뉴스였었어요. 우선 드러난 굉장히 서글픈 점은요. 한국 재벌들이 도저히 못 버리는 강한 구조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재벌이라는 오너와 그를 뒷받침해주는 전문 경영인이 정상적으로 서로가 능력이 필요해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너는 늘 지저분하고 불법적이고 이런 일을 하고, 경영자는 그를 뒷받침해주는 2인자들은 언제나 오너의 잘못을 가리고 숨기고 이런 역할을 하고요. 그러면 그 대가로 오너는 2인자한테 막대한 부를 보장해주고요. 그러면 2인자는 다시 오너의 사랑을 잃지 않기 위해서 또 충성을 다하고요. 이게 무슨 삼국지에서나 나올 것 같은 봉건적 유대관계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참 하여튼 되게 슬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이인원 부회장 돌아가신 것을 계기로 그 롯데 사건을 한번 좀 돌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고 이인원 부회장 같은 분은요. 사실은 세간에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롯데 비자금 사건이 딱 터지고 나서 재계에서도 그렇고 검찰에서도 그렇고 가장 많이 주목을 받았던 분입니다. 그리고 누구하고 가장 많이 비교가 됐냐면 2008년에 삼성 비자금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때 특검이 삼성 비자금 고리를 풀 핵심 인물로 지적했던 사람이 삼성의 이학수라는 이름의 당시 전략기획실장이 있었습니다. 직함이 부회장이었고요. 그러니까 이학수라는 분은 시사에 밝으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모르는 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간단합니다. 삼성 오너 가문이 아닌 사람 중에 제일 높은 사람. 이건희의 그야말로 오른팔.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근데 그때 비자금 사건 때 검찰이 이학수 부회장을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다 털어놔. 그러면 너는 용서해 줄게. 폴리바기닝이라고 하죠. 이렇게 딜을 들어간 겁니다. 검찰 쪽에서요. 특별검사가 이렇게 딜을 들어갔더니 이학수 부회장이 완전히 거부를 하죠. 그리고 특검 수사 때 모든 게 내 잘못이다. 이렇게 실토를 하고 맙니다. 그래서 오너의 잘못을 이학수 부회장이 전부 뒤집어 썼습니다. 물론 이학수 부회장도 결국은 삼성의 지원으로 실제로 구속이 된 건 아니었었는데요. 이번에 롯데 비자금 사건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롯데 비자금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검찰의 자료들이 여기저기 흩어나오면서 오만 언론사들이 다 단독이라고 기사를 써서 그렇지, 제가 이쪽에서 들은 이야기로는 검찰이 이 수사를 의외로 잘 못 풀어나가고 있다. 단서가 잘 안 잡히고 있다는 소식이 이쪽에서는 들렸었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굉장히 고전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전을 하다 보니 언론에 자꾸 이런저런 보도를 흘리면서 뭔가 좀 간을 봤었다 이런 평가가 들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검찰이 가장 주목을 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롯데 2인자 이인원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인원 부회장이 아마 검찰이 갖고 있었던 마지막 희망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인원 부회장으로부터 적절한 진술이 나오면 검찰이 이 수사를 좀 깔끔하게 처리를 할 수 있고, 이인원 부회장이 입을 닫거나 아니요 그건 전부 제 잘못입니다. 이인원 부회장이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검찰이 신씨 일가까지 롯데 재벌 일가까지는 수사를 확대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몇 개월 동안 계속 들려오더라고요. 올해 6월에요. 뉴시스가 이와 관련해서 기사를 쓴 게 있는데 요거를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그 기사 제목이 뭐냐면 롯데 2인자 이인원은 이학수가 될 수 있을까? 요게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롯데그룹 차원에서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게 아니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건 이인원 부회장 나 자신이다. 이렇게 진술하느냐 아니냐가 초미의 관심사였다는 거죠. 뉴시스 기사 조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롯데 총수 일가로서는 이 부회장과 현재 어디까지 혐의를 인정할 것인지를 논의 중일 것이라며 이 부회장이 비자금 조성을 지시하고 그 비자금을 전관계 로비에까지 사용했다고 인정하게 되면 수사가 그 선에서 마무리될 수도 있고 그러면 삼성과 닮은 꼴로 사건이 처리될 것이다 라고 내다봤다. 이 얘기는 결국 이인원 부회장의 충성심에 검찰 수사의 향배와 신동빈 회장의 운명이 결정된 것이다라는 전망이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기사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인원 부회장이라는 분이 사실 많이 안 알려진 분이어서 이런 전망의 기사가 나오는 거죠. 하지만 이 부회장이 롯데 총수 일가에 그 정도로 충성심을 갖고 있는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예, 이런 기사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 사건의 핵심은 이인원 부회장이었었던 겁니다. 근데 언론에서 예상했듯이 이인원 부회장이 총대를 매는 방법을 선택하지도 않고 반대로 신동빈 회장을 부인하는 배신하는 방법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혀 상상을 초월했던 제3의 방법을 사용을 한 거죠. 스스로 목숨을 끊고 모든 사건을 그냥 묻어버린 겁니다. 참 미스터리한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죠. 제가 지금부터는 그 롯데 관련 사건을 정리를 좀 해보면서요. 맨 끝에 이제 한 가지 가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굉장히 상상력이 많이 필요한 대목이고, 뭐 잘못하면 이제 뭐 소송을 당할 가능성도 있어서 제가 말을 좀 아끼면서 하겠습니다. 좀 답답하셔도 청취자분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우선 첫째, 지금 굉장히 복잡하게 널려 있지만 롯데그룹의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매우 떠들썩하게 검찰이 자신만만하게 롯데를 밀어붙인 거에 비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검찰은 지금 굉장히 난감해하고 있다는 게 사실에 가까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법조계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쪽 경제계에서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검찰이 롯데를 잘 모르고 밀고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보통 이 정도로 한국 기업을 대규모로 오너 집도 털고 사무실도 털고 곳곳으로 다 압수수색으로 털었는데 이렇게 엄청 시끌벅적하게 털었는데 생각만큼 자료가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이건 아마도 검찰이 롯데만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비밀주의 그리고 일본 롯데와의 복잡한 관계를 좀 얕잡아보고 들어간 게 아니냐 이런 평가가 경제계 쪽에서는 나옵니다. 의혹의 줄기가 크게 네 가지입니다. 1번이 뭐냐면은요. 6월 13일에 검찰이 발표한 신격호 회장이 보유한 현금 30억 원 그리고 금전 출납부 요게 금고에서 발견이 됐다는 거죠. 30억 원을 발견을 했다는 겁니다. 2번 총수 일가의 자금관리 임원이 실토를 했다는 겁니다. 신격호 회장과 신동빈 회장이 매년 계열사로부터 300억 원씩 자금을 받아갔다. 두 번째 의혹이고요. 3번 핵심 계열사인 롯데케미칼이 화학 원료를 수입을 할 때 이제 재벌들이 이런 짓을 많이 합니다. 계열사를 하나 껴가지고 일본 롯데물산을 거래에 살짝 끼워 넣어요. 그래서 200억 원을 중간에 빼돌렸다. 요게 3번 의혹이고요. 4번은 롯데건설에서 50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을 한 정황을 찾았다. 요 네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록으로 롯데가 제2롯데월드에 관련해서 뭐 로비를 벌였다. 이런 로비 의혹이 있는 거죠. 크게 5가지인데요. 아마 제2롯데월드 관련 로비 의혹으로 그 신씨 일가를 검찰이 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면 앞에 네 가지가 핵심 수사 대상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들으셨다시피 네 가지가 다 사건에 연관성이 없고 다 다른 사건들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난잡하게 지금 검찰이 이거저거를 막 뿌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한번 들어보신 느낌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1번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 회장의 재산관리인이 처제인데 이 처제 집에서 검찰이 현금 30억 원과 서류 등이 들어있는 신 총괄 회장의 개인 금고를 찾아냈다. 이게 생각만큼 쇼킹한가요? 한국 5위 재벌입니다. 한국 5위 재벌의 재산관리인 집에서 금고를 검찰이 열심히 찾았는데 그 안에 30억 원이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일반인들이 보기에 30억 원이 큰 돈이죠. 하지만 롯데그룹 창업주 재벌 금고에 30억 원 정도는 있을 수 있는 규모인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이걸 까면서 자기들도 저는 민망했을 거라고 봐요. 비밀 금고다. 근데 거기에나 300억 원 좀 들어있어야 말이 되죠. 그런데 30억 원밖에 안 들어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발표를 한 걸 보면 재산관리인, 뭐 처제집 이런 단어를 섞어서 이게 쇼킹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이걸로는 뭐가 좀 잘 되기가 어려운 액수였었던 거죠. 1번은요. 2번은 이렇습니다. 계열사로부터 매년 300억 원대 자금을 받았다. 근데 지금 롯데 측에서는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요.
아니 그게 그냥 불법으로 준 돈이 아니고 여러 계열사에서 다 등기임원으로 돼 계시니까 배당금을 주거나 급여를 드린 거다. 그게 300억 원씩이다. 롯데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건 굉장히 간단한 문제입니다. 만약에 롯데 주장대로 배당금이 급여라면 그 회사 장부를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럼 회계 처리가 그렇게 돼 있을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배당금 때는 회사 장부에 배당금이라고 적고 배당소득세 떼고 돈을 주는 겁니다. 급여를 줬다면 소득세 떼고 급여를 주는 겁니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회계 처리가 돼 있겠죠. 회계 처리가 제대로 안 돼 있었다면 그건 비자금인 겁니다. 회계 처리가 제대로 됐다면 배당금이나 급여가 맞는 거죠. 그런데 이 간단한 사실을 왜 아직도 검찰이 확인을 못하고 있을까요? 그냥 그 회사 가서 회계 처리 됐나 안 됐나 보면 되는 거거든요. 예. 만약에 이제 회계 처리가 됐다면 아니 신동빈이 그 회사에서 무슨 일을 했다고 월급을 이렇게 많이 받아가 라고 도덕적으로 질타를 할 수는 있어도 그게 배당금이었다거나 월급이었다는 롯데그룹의 의혹 그 해명을 반박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은 이 롯데그룹의 의혹 반박에 대해서 제대로 뭔가 확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예. 이유가 뭐냐? 장부만 보면 되는데요. 지금 롯데 계열사 중 상당수가 그 장부를 검찰의 내역을 공개할 이유가 없는 일본 국적 비상장 기업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기업들이 식욕고 회장하고 신동빈 회장한테 돈을 준 겁니다. 검찰이 보기에는 비자금이야. 롯데에서는 아닌데 배당금인데 좋아. 장부 내놔봐. 우리가 왜 이래버리니까 끝나버린 겁니다. 검찰이 지금 그 장부를 확인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롯데를 밀고 들어갈 때 조금 만만하게 본 겁니다. 우리나라 재벌들은 털면 다 털리거든요. 그런데 롯데는 일본 기업들이 상당수 계열사가 있기 때문에 장부를 공개를 안 해버리면 그만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간단한 이벌 사실이 지금 확인이 지금 잠깐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다음 3번 사실입니다. 롯데케미칼이요. 화학 원료를 수입하면서 일본 롯데물산을 거래에 끼워 넣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돈을 이제 더 불려주는 방식으로 일본 롯데물산한테 200억 원을 몰아준 다음에 그걸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게 3번 의혹입니다. 예. 이것도 검찰이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의혹만 나왔죠. 왜냐하면 예. 일본 롯데물산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한국 롯데물산이면 되는데 예. 일본 롯데물산이니까 자료를 안 내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검찰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본 기업을요. 이러니까 지금 의혹만 계속 검찰이 흘리고 사실 확인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검찰이 지금 유일하게 기대를 걸고 있는 게 4번입니다. 롯데건설에서 500억 원대 비자금이 조성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재벌들이 건설회사들을 끼고 있는 게 다 비자금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건설회사들이 현금 박치기가 워낙 크고요. 비자금을 굉장히 조성하기가 쉽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검찰이 저 롯데건설 500억 원대 비자금에는 굉장히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 이제 문제는 뭐냐. 예. 대부분 건설회사들이 비자금을 조성을 할 때 비자금을 조성하는 이유를 핑계를 댑니다. 건설회사의 특성상 현금을 일시적으로 파킹을 한다고 보통 건설회사들이 버팁니다. 그래서 검찰이 뭘 확인을 해야 되느냐. 이 비자금이 롯데건설이 독자적으로 한 비자금이 아니고 신동빈 회장의 지시에 의해서 혹은 신격호 회장의 지시에 의해서 신씨 일가의 지시로 비자금을 형성한 것이다를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검찰의 목표가 이거인 거죠. 그러면 이 진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이인원 부회장이었었던 거죠. 왜냐하면 예. 만약 이런 걸 오너가 지시를 했다면 오너가 절대로 여러 사람한테 얘기하지 않습니다. 가장 믿고 신뢰하는 딱 한 명한테만 얘기를 하고요. 검찰이 입증하려고 하는 그 사실은 이인원 부회장 입에서 나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인원 부회장께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수사가 어려워져 버린 겁니다. 아이고 참. 이제 가정을 좀 해봐야 됩니다. 아까 김용민 PD님께서 하신 가정하고 비슷합니다. 만약에 롯데정책본부가 신씨 일가가 이인원 부회장이 결백했다면 과연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룹의 2인자가 목숨을 끊는 일을 했을까요? 이게 이제 제가 던지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 그런데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롯데가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면, 가정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인원 부회장이 이 일에 깊숙이 관여를 했다면, 다 가정입니다. 이때 이인원 부회장께서 목숨을 끊겠다고 결심을 했을 때 목숨을 끊는 일로
사태를 막을 자신이 없었다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요? 이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목숨을 끊는 일로 이번 사태를 막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벌이는 것은 아닐까. 이게 제 추측이라는 겁니다. 그 검찰 얘기로는 신동빈 회장의 그런 비위 사실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그게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주제인데요. 예. 저는 제 아까 드린 두 질문에 대한 예상 답변을 조합을 해보면은요. 예. 제 상상력이지만 검찰 롯데 수사가 큰소리 친 거에 비해서 상당히 저는 난항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쪽입니다. 근데 이건 뭐 제가 검찰 전문이 아니어서 이 경제 쪽에서 보면은요. 비자금이 있었더라도 그 전모를 완전히 밝혀내기는 어렵지 않을까. 지금까지 언론 보도된 걸 짐작을 해보면요. 뭐 사실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까지 난항에 빠졌다는 소문도 있었고요. 거기다가 이제 핵심 인물이 돌아가셨고요. 그래서 저는 난항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쪽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 예상대로 난항에 빠진다면 이것도 한국 사회에 또 다른 큰 퇴보죠. 퇴보. 왜냐하면 누군가가 스스로 이렇게 슬프게 목숨을 끊어야 하고 그래서 있었던 잘못이 만약에 덮어지는 모습이라면 우리 사회가 뭔가 굉장히 잘못된 선례를 또 한번 만드는 꼴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예. 저는 사실 이 상황에서도 검찰의 주장이 맞기를 원합니다. 검찰이 자신감을 내비치는 것만큼 수사를 잘 해서 롯데그룹 비자금 수사를 훌륭하게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잘 안 된다면 이건 또 우리나라 한국 재벌사회에 또 큰 퇴보를 가져오는 것 같아서 한 개인의 죽음이 굉장히 안타까우면서도 재벌의 비도덕성을 밝히는 것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까지 같이 겹쳐서 하여튼 주말 내내 전 참 이 뉴스가 굉장히 제 마음을 어둡게 하는 그런 뉴스였었습니다. 예. 혹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거 말고 딴 가설이 가능할까요? 예, 저는요, 저는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마음속으로는 여러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이게 이제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모종의 진실을 묻으려 했다면, 그는 사실 고인에게 가장 큰 이익이 돌아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요건 되게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요. 예. 제가 봤던 그 2인자들이요. 예. 그 2인자들은 정말로 주군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만큼 충성스러운 사람을 저는 한 명도 보지를 못했어요, 지금까지는. 사실은 주군이 베풀어주는 은혜와 시혜에 감복했을 뿐이지, 진짜 그것 때문에 목숨을 끊을 만한 사람을 한 번도 보지 못해서 하여튼 저는 다른 생각이 있는데 그건 방송에서 드리기는 조금 어려워서 이 다른 가설은 제가 다음에 사석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월요일은 월요 경제학 시간입니다. 예. 미국 최고의 실전 진보 경제학자 로버트 라이시를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설명해 주셨던 대로요. 현존하는 가장 진보 경제학자 중에 유명한 사람을 꼽으라면 유럽의 토마 피게티, 그리고 미국에는 로버트 라이시, 그리고 조지프 스티글리츠 이 세 명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예. 이 세 사람 중에 가장 실전 경제학에 강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로버트 라이시를 오늘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로버트 라이시는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스티글리츠라는 사람은 2001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분이고요. 아마 학문적 업적으로는 스티글리츠가 더 뛰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또 좀 쇼킹하고 센세이셔널했던 걸로 따지면 이제 21세기의 마르크스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토마 피게티라는 학자가 있거든요. 토마 피게티가 더 유명할 수도 있죠. 그런데 실제로 이 사람한테 자, 정부에 가서 세상을 바꿔봐 라고 맡기면 가장 뛰어나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실전적인 인물로 한 명을 꼽으라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로버트 라이시를 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사람은 실전 경험이 강하고 굉장히 행정 경험도 많고 아이디어도 많은 그런 사람입니다. 예.
라이 씨는 실제로 클린턴 대통령 때요, 행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을 역임을 했고요. 예.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의 경제 자문위원을 맡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미국 대선 국면에서는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버니 샌더스를 가장 분명하게 지지를 했고요. 그래서 라이 씨는 버니 샌더스의 경제적 스승, 이런 별칭을 가지고 있죠. 예. 타임지는 라이 씨를 20세기에 가장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10대 장관, 이렇게 꼽은 적이 있고요. 예.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에서 비즈니스 분야를 이끄는 가장 영향력 있는 사상가로 꼽은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라이 씨는 책도 많이 내고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데요. 오늘은 이분이 이야기를 한 것 중에 암소론, 이런 걸 소개를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암소론, 소. 예, 암소죠. 소입니다. 소. 라이 씨가 2009년에요. 위기는 왜 반복되는가, 이런 책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예상을 하나 합니다. 이제 그때 예를 든 게 뭐냐면, 러시아에 민담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민담 내용이 뭐냐면, 부잣집 옆에 가난한 농부가 한 명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집 부자한테는 암소가 한 마리 있었던 거죠. 이 가난한 농부는 뼈 빠지게 평생 일해도 암소 한 마리 갖는 게 불가능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농부가 암소 한 마리를 너무 갖고 싶어서 매일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이제 어느 날 하나님께서 펑 하고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난한 농부한테 소원을 하나만 빌어라, 들어줄게, 그러셨습니다. 드디어 이제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죠. 근데 이 농부가 잠깐 생각을 하더니 소원을 이렇게 말합니다. 저한테 암소 한 마리만 주세요. 이게 아니고요. 저기요, 제 옆집에요, 저 부잣집 암소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소원을 빌었다는 겁니다. 라이 씨가 지금 이 예화를 들면서 이런 예측을 합니다. 사회심리학적으로 보면 사람들은 내 몫을 챙기는 것만큼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부자들의 부를 빼앗는 것에서도 만족감을 얻는다. 이런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나한테 암소 한 마리를 주세요 할 것 같은데 그런 사람도 있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은 내 부가 늘지 않아도 저 이웃집의 암소를 죽여주는 것으로서 더 큰 충족감을 얻는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라이 씨가 이때 이런 예상을 합니다. 제가 책 원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일례로 외국과의 무역이나 투자 거래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더 싼 가격으로 좋은 상품을 얻을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나 다름없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만약 부유층이 그로 인해 더 많은 것을 잃는다면 기꺼이 거부할지 모른다. 예. 이 문구를 듣고 만약에 저희 청취자분들이 딱 어떤 사건이 떠오르신다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공부가 많이 되신 겁니다. 지금 라이 씨가 2009년에 2016년 브렉시트를 정확하게 예상을 한 겁니다. 영국인들이 신자유주의가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신자유주의 해봐야 금융재벌들만 배만 탱탱 부른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브렉시트를 하면 자기한테 손해가 되는 줄 알면서도 저 금융자본들이 배가 부르는 꼴이 되게 보기 싫어. 그러니까 내 손해를 보는 한 있어도 우리는 15세기 중세 봉건왕조로 돌아가자. 브렉시트 선택을 해버리는 거죠. 이게 이웃집 암소를 죽여주세요. 시티 오브 런던 부자들이 가진 놈들의 암소를 죽여주세요라는 영국 민중들의 심리였고요. 이걸 2009년에 라이 씨가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라이 씨는요, 이 이웃집 암소를 죽여주세요라는 명제가 현실 속에서 굉장히 다른 두 가지 방향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이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현이 되면 우리 민중들이 나의 이익을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부유층이 갖고 있는 굉장히 막대한 부당한 부를 제한을 하는데 동의를 해주고 같이 싸워주는 세상을 만들 것이다. 예. 그만큼 인간은 정의로운 존재이고 정의로운 경제를 만드는 데 관심이 있을 것이다. 이게 첫 번째 가능성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가능성은 뭐냐면 이웃집 암소를 죽여주세요라는 단순한 혐오 심리가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냥 부잣집 암소를 죽여주세요가 아니라 뭔가 나보다도 잘 사는 사람, 뭔가 내 것을 뺏어가는 것 같은 사람들도 다 죽여주세요라는 혐오 사상으로 확산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가 위험할 때는 앞으로의 경제의 두 가지 갈래는 굉장히 정의로운 경제를 만들거나 아니면 무지하게 비효율적이고 혐오적인 경제 시스템이 만들어지거나 둘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예. 중간이 잘 안 생긴다는 거죠. 라이 씨가 그래서 주목을 하는 게 어떤 거냐면
미국하고 유럽이 동시에 최악의 대공황에 빠졌었던 1930년대예요. 예. 1933년에 미국에는 역사상 가장 정의롭고 훌륭했고 서민의 편이었다는 이런 평가를 받는 위대한 대통령 루즈벨트가 당선이 됩니다. 예. 미국 민중들이 그 혼돈의 시기에 올바르고 정의로운 지도자를 선택을 한 거죠. 근데 반면에 유럽의 독일은요. 루즈벨트가 대통령으로 취임한 지 꼭 일주일 뒤에 아돌프 히틀러가 독일에서 집권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자본주의 시스템이 위기에 빠졌을 때 이웃집 암소를 죽여주세요라는 대중의 심리는 히틀러로 나타날 수도 있고 루즈벨트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라이시가 걱정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미국 상황도 딱 그쪽이죠. 예, 혼돈의 시기 2016년. 예, 히틀러에 준하는 트럼프와 루즈벨트에 준하는 버니 샌더스가 등장을 한 것도 이런 거고요.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진보적이라는 노동당소 제레미 코빈이 민중들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고요. 그런데 막상 투표를 해보니까 영국 국민들은 엉뚱하게 브렉시트 길을 선택을 하죠. 저는요, 이게 저희 청취자분들에게 매일 똑같은 얘기 들어서 그런데요. 우리도 비슷합니다. 예, 신자유주의 끝물에서 한국은 지금 사상의 부재인 시대죠. 예, 그런데 다음 대선에서 이걸 어느 정도 이렇게 바로잡지 못하면은요, 정말 우리 사회에 이 이웃집 암소부터 죽여주세요라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심리가 어떤 방향으로 튈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예. 만약에 그 이웃집 암소가 재벌이고 기득권층이고 친일 매국노들에게 향한다면 한국 사회가 되게 정의로운 경제 시스템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이웃집 암소가 이웃집이 여성 노동자들이고 성소수자들이고 이주 노동자들이라면 한국의 극단적으로 배타적인 극우국가가 될 수 있다고도 저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제가 한국에서 걱정하는 건요. 한국은 북한이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극우국가가 되기 너무 쉬운 유혹이 있어요. 바로 휴전선 북쪽에 북한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우리가 다음 대선에서 제대로 된 길을 찾지 못하면은요, 예. 왜 북한을 퍼줘? 벌써도 이런 이데올로기가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다음 대선에서 실패를 한다면 남북 평화라는 건 정말로 영원히 오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남북 평화라는 걸 얘기를 할 때요, 그게 친북적이고 중북적이어서 남북 평화를 하자는 게 아닌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만 보면 평화 유지의 다양한 고리들을 만들어 놓아야 평화가 깨지면 북한이 큰 손해를 본다는 사실을 알게 만들어야, 그래야 우리가 지금 군비 증강에 쓰는 경제적인 손실을 훨씬 줄이고 먼 미래의 통일 비용도 줄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경제적으로 올바른 선택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살기 어려워지면요. 야, 내 암소를 왜 쟤들한테 주는데? 야, 북한 암소부터 죽여버려. 이런 마인드가 퍼지면 우린 삽시간에 북한하고 영구분단 국가가 돼버릴 수 있는 겁니다. 이러면 우리는 군비 증강을 해야 하고 영원히 미국이 만드는 군사무기를 수조 원, 수십조 원 들여서 사야 되는 경제적 손실을 감수를 해야 되는 거죠. 예. 이웃집 암소를 죽여주세요라는 이 담론은 잘만 활용이 되면 정의로운 경제가 만들어지겠지만 잘못 활용되면 저주가 판치는 극우의 경제 시스템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중요한 기로에 있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기로에 있는 거고요. 정의로운 경제냐 극우 파시즘이냐, 이건 우리가 남은 1년 4개월 동안 정말 현명하게 잘 대선을 준비를 해야 이 부극단적인 시스템에서 우리가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가 아무튼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정말 중요한 갈림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예. 월요일을 맞아서 위대한 경제학자 로버스트 라이시의 암소론을 이렇게 오늘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 저는 우리 국민들이 통일과 경제가 무관하지 않다. 이런 인식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예, 뭐 전혀 상관이 없는 거다. 네. 그게 무슨 문제냐? 이거는 뭐 안보 카테고리에 있는 것이고 또 다른 것은 경제 아닙니다. 카테고리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한단 말이죠. 예. 그럼요. 잘못된 겁니다. 네, 예. 잘못된 생각이죠. 이 사실은 그래서 경제와 안보는 보수로 가야 한다. 이런 인식들을 또 갖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 글쎄요. 안보와 경제를 진보로 가야 이제는
우리 사회가 건강해지고 부강해진다, 번영으로 나간다. 그럼요. 이런 인식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걸 위해서 맞습니다. 책도 읽고 남의 이야기, 특히 이완배 기자의 설명을 경청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해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이완배 기자님과 함께 새 주간 첫날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들로 문을 열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덥다 더워. 미칠 듯한 폭염에 열대야. 게다가 폭염보다 더 열받게 만드는 여왕님 치하에서 다들 살아 계신 거죠? 이럴 때 시원한 바다로 계곡으로 떠나서 얼음장 같은 물에 수박 동동 띄워서 먹어야 되는데, 그쵸? 그리고 부글부글 끓는 속을 달래주는 통쾌한 민중의 소리와 함께 하셔야죠. 오늘도 민중의 소리는 여러분의 후원 전화를 기다립니다. 1661-0451 1661-0451 민중의 소리. 싸지는 안 돼요. 건강식품의 지존 전복을 택한다면 100% 완도에서 잡은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을 찾으세요. 010-2443-0818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대한민국 최초, 아니 은하계 최초의 잡놈 평전, 김어준 평전. 무식하지만 의리 만빵의 엄마, 노골적인 인종차별의 격분에 개싸움을 벌인 이탈리아 현지인, 한겨울 침낭 안에서 인류의 적인 사랑을 나눈 유럽 여성, 그리고 전대미문의 사기꾼 MB까지 김어준의 학교에는 참 많은 선생님이 있었죠. 자기가 언제 행복한지, 내 욕망이 뭔지, 내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자기하고 대면을 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걸 찾아야 됩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욕망의 주체가 돼서, 그리고 그 일을 그냥 해요. 은하계에 다시 없을 딱 한 사람, 김어준. 김용민이 김어준을 9년간 관찰한 기록, 김어준 평전. 김어준 평전 인터하우스에서 나왔습니다. 공화국 논평. 메갈리아보다 1배가 더 친근하신 박근혜 동지께서는 사드를 반대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 새 당대표 추미애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심은 야당 대표란 모름지기 이 나라가 독재 국가가 아니라는 허울을 만들기 위한 장식용 액세서리임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자신은 정치의 중심이 되겠다며 설레발을 떠는데 이에 대한 격한 분노의 표시다. 추미애는 사드를 반대하겠다고 하는데 네가 반대한들 박동지가 개무시하면 그냥 뭉개질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또 재론하겠다는 것 자체가 박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고 천추의 한이 될 망동의 다름 아니며 처절한 대가를 자초할 악수 중에 최악수의 다름 아니다. 우병우는 그동안 장차관 후보에 대한 인사검증을 개판으로 했지만 정적의 경우는 현미경 검증을 해서 약점을 잡아내야 할 것이다. 범죄 혐의가 있다면 그건 말할 것도 없고 뭐 애매한 것이 있기만 해도 쥐고 흔들어야 할 것이다. 의혹만으로도 제1야당 대표의 리더십을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장악한 언론을 통해 추미애는 문재인의 꼭두각시이며 제1야당 대선 후보 선출은 감동도 의미도 없다고 벌써부터 초를 쳐야 할 것이다. 추미애가 여기에 격분해서 잔다르크가 아닌 추다르크로 돌진해온다면 이는 박근혜 동지에 대한 사실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으며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도발 행위를 자행하는 것이다. 이제라도 추미애는 박근혜 동지를 찾아가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더는 흔들기 위한 야당이 되지 않겠다며 이 말을 땅에 찢고 다짐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사드 당론을 정하지 않았는데 찬성 당론으로 확정하겠다고 하고 당사를 점거하는 세월호 백남기 농민 가족을 경찰에 불러 전원 해산케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제1야당이 정권 교체를 해도 세상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확실하게 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를 거절할 시에는 박동지의 치솟는 분노와 경천동지할 탄압의 불벼락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진석 서울대 의대 교수의 김영란법과 새치기 진료라는 경향신문 칼럼. 네, 김용민이 선정한 오늘의 칼럼입니다. 진료나 입원 순서를 앞당겨달라는 청탁이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된다는 소식을 접하고 마음 한구석이 뜨끔했다. 예방의학 전공이라서 환자 진료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나도 심심치 않게 환자 청탁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몇 년 전에 의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환자 청탁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는 의사는 4%에 불과했다. 그만큼 환자 청탁은 일반적인 현상이다. 김영란법은 아픈 것도 서러운데 연줄이 없어서 새치기까지 당하는 환자의 분통을 풀어주고 난감한 청탁을 받은 의사에게는 거절의 명분을 제공한다. 그것만으로도 상식적인 진료 문화 정착을 위한 김영란법의 의미로 크다. 그러나 김영란법만으로 새치기 진료 관행이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다. 새치기 진료가 모든 병원 의원의 문제는 아니다. 소위 빅5 병원, 넉넉하게 쳐도 전국 수십여 개의 대형 병원에나 해당하는 문제다. 다른 병원 의원은 새치기 진료가 있더라도 빈도가 미미하거나 다른 환자에게 별 피해를 입히지 않는다. 대형 병원에서 새치기 진료가 빈번한 이유는 순서대로 기다리기에는 내 앞에 줄이 너무 길기 때문이다. 위중한 환자만 대형 병원을 이용한다면 굳이 새치기할 생각을 가지게 될 만큼 줄이 길지는 않을 것이다. 경증 환자의 대형 병원 이용은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를 낳는다. 대형 병원이 경증 환자 진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보장해 줘야 한다. 선진국에서는 경증 환자의 대형 병원 진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의료 전달 체계와 의학적으로 불필요한 의료 이용에 대해서는 일체의 혜택을 중단하는 건강보험 급여 정책 등으로 대형 병원이 경증 환자 진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네, 경증 환자라면 감기 환자 이런 분들을 말하는 거지요. 김영란법 시행으로 약한 연줄을 통한 공공연한 청탁이 줄어들긴 하겠지만 센 연줄을 통한 은밀한 청탁은 여전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김영란법의 한계는 아니다. 새치기 진료의 범위는 김영란법 너머에 있다. 네, 이진석 교수의 칼럼이었습니다. 김용민 브리핑 오후에 2부가 올라옵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